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5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성대방송국 62기 아나운서 하정민입니다. 네,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확인을 위해 줌에 접속하신 이름을 학번과 성명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화면 아래의 참가자 버튼을 클릭한 후 본인의 이름 옆에 생성되는 더보기 버튼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기를 클릭하시면 화면 조정이 자유롭게 가능하니 보시기 편한 화면으로 특강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성공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학원생을 위한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학생성공 게이트웨이는 학교 홈페이지 우측 상단 또는 킹구 포털 메뉴바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데요. 대학원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사이트입니다. 학생성공 게이트웨이를 통해 교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온 QR코드를 인식해 주시면 각각 학생성공센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학생성공센터 인스타그램에서는 대학원생을 위해 개최하는 특강, 공모전 등의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다고 하고요. 유튜브에는 학생성공센터에서 개최되었던 지난 프로그램들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특강도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학생성공센터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 팔로우와 구독을 추천드리면서 안내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은 공학 박사가 된 문과생이라는 주제로 이충원 연사님께서 강연하실 텐데요. 이충원 연사님은 학사까지는 문과생이셨지만 석사부터는 공학도로 전공을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어문계와 이공계를 통틀어 다양한 도전과 연구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인공지능 융합전공 박사과정을 졸업하신 이충원 연사님께 끊임없는 도전과 몸과 마음이 건강한 대학원 생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특강은 연사의 발표 이후 질의응답의 순서로 이루어지니 궁금하신 점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충원 연사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따뜻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인공지능 융합학과 박사 학위를 지난달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연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이충헌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연사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지난 유튜브들을 쭉 둘러봤는데 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특히나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건 대학원생 중에서도 그 윤진호님하고 정종범님 그 두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학원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테크트리로 논문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전공을 바꿔가면서 어떤 도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 대학원생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좀 지속 가능한 연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국외대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이중 전공으로는 중국 외교통상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인어 교직 기술을 하면서 2급 정교사 자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좀 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특허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희 연구실에서도 디자인 특허라든지 또 이런저런 특허가 나오게 되는데 이 특허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면
나중에 특허를 낼 때 어떤 특허를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부 지식재산학사 학사도 받았고, 그리고 성균관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전공이 바뀌게 된 건데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 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석사를 마친 뒤에는 제가 원래 있었던 연구실에서 지도 교수님께서 은퇴를 하실 시기가 되어서 이제 박사는 다른 연구실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석사까지는 또다시 여기 수원 캠퍼스에 있다가 박사 때는 서울로 와가지고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학과 그리고 인간 AI 인터랙션 융합 전공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박사 타입 1으로 전액상 학생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 성공 인재상을 받았고, 연구성과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SCI 논문은 5편 썼고 2025년까지는 7편을 추가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주로 하고 있는 그 전문 분야는 HCI, UX, UI가 있고, 연구 분야로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이런 상황에서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 상황에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또 VR과 MR 관련된 이런 화재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훈련을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LLM, 그러니까 Large Language 모델을 이용을 해서 AI 챗봇을 만드는데, 이 챗봇을 만들 때 어떻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디자인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교사도 했었고 통역사도 했었고 연구자도 당연히 했었고, 연구를 하는 도중에 연구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창업을 했었던 얘기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태권도 5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활용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그 연구를 하면서 멘탈을 잡아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고, 특히나 또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할 때 운동 모듈이 생기는데, 거기서 운동을 어떤 스트레칭을 넣고 어떤 운동 그런 제스처를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버스 운전기사도 했었는데 이건 그냥 펀팩트로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하고 살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그래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어떤 걸 해왔는지 경험을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공감이 되시는 문과생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공대를 다니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나 좀 더 공대스러운 것보다도 문과적인 것들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게 있다면 미리 좀 질문을 생각나실 때마다 채팅에다 올려주시면 이따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목차를 쭉 말씀을 드리면, 문과에서 공대로 넘어간 이유, 그리고 공대에 넘어갔을 때 내가 어떤 힘든 것들을 겪었는지, 혹은 너무 힘들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공대를 갔다가 박사에서는 또 좀 다른 것들을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 융합학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긴 좀 더 사회과학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또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변경하게 됐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문과 DNA가 버려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성공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대학원생 생활을 하면서 혹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좀 지나오면서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성공하는 법, 그리고 성공적인 대학원 팁, 대학원 생활 팁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교직 기술을 했을 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그 스승의 날 때 학생들이 되게 예쁘게 챙겨주고 이랬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 공대로 넘어갔을까?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제가 해외 그 현지에 호스텔에 파견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좀 매출 상승에 기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런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났을까라고 말을 해보면,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또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막상 제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해외 영업을 해볼까, 혹은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 공간에서 일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해외 나가서 살아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있으니까 정말 한국에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나는 정말 한국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해외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에 좀 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기 마지막에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취업 상황이라고 써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그 공대와 문과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그때 AI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AI 학과들이 생겨나게 되고, 취업을 할 때도 이제 문과생이 70%고 공대생이 30%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취업할 때는 공대생이 70%가 취업을 하고 문과생은 30%를 취업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이 상황에서 커리어 전환을 좀 해야겠다, 변화에 좀 내성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나라이니만큼, 특히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변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꼭 공대로 전환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좀 이런 변화에 그런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과도 사실은 요즘은 다 코딩을 하는 시대이고, 카이스트만 해도 요즘 학생들이 다 코딩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이과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는 시대예요. 사실 이과 학생들도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코딩 업무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업무를 하면서 기획자랑도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모전을 여러 가지 나갔었는데, 문과에서 하는 공모전은 대부분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품화 전략을 할 것인가,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걸 상품을 보여줄 수 있을까까지를 하게 돼요. 근데 실제 상품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슈를 해결할 게 많은데 내가 정말 실제로 만들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대 안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공대 랩실을 컨택하게 된 계기가 어땠냐면요, 저는 실수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학과 사무실에 가볍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뭐 입학에 관심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학과장실에서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수님께서 그래요? 근데 나이대가 꽤 있으신 분이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내 방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됐다 했는데 네? 하고 일단 가긴 갔는데, 거기서부터 제 인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갔는데 일단 수업부터 굉장히 빡셉니다. 원래 이제 융합학과의 학과들에서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뭔가 문과스러운 거 있고 기업 경영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관련된 수업도 있지만 거기서 좀 약간 너무 빡세긴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공대 수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학생들이 4년 동안 학사를 마치고 왔을 거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과에서 석사로 온 케이스가 저 혼자이기도 했고, 입학했던 학생들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기하와 벡터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면 벡터맨 이런 거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제가 기하와 벡터라는 말을 당연히 뭐 고등학교 때 들어보긴 했지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멘붕이 올 것 같은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고등학교 수학을 수강을 하기까지 합니다. EBS, I 이런 거 틀어가지고. 그래서 고등 수학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도 하고,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나 영상 처리 이런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뭔가 공학적인 것들이 막 나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원서를 구해가지고 읽고 혼자서 막 몇 시간 동안 예습을 하고 이렇게 갔어요. 굉장히 고생스럽긴 했지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학생들은 4년 동안 하고 왔는데 나는 갑자기 들어온 학생이 이걸 당연히 잘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고통스러웠던 게, 이때부터 이제 저의 코딩과의 만남이 제대로 시작이 됐는데, 제가 학사 때 코딩을 조금 공부를 하기는 했어요. 뭐 학교 수업도 듣기도 하고 수강하고 학원도 가보고 그랬는데, 파이썬 조교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썬 조교를 맡으면 채점도 해야 되고 출제도 해야 되고 학생들이 즉석에서 하는 질문들도 다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막 평소에 이렇게 화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 오른쪽 아래 보시면 90년대생 학생들은 많이 알 것 같은데 컴퓨터 부수기라고 있어요. 바탕화면 부수기라고. 정말 이 컴퓨터를 부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약 물고 버티자. 내가 선택한 내 길이니까 무조건 버티자라고 해서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코딩도 하게 되고 이것저것 찾고 하드웨어를 접하게 되보다 보니까 이거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는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미술 작품을 디지털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만들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있었던 이제 멕시코 출신 박사과정생이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은 세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하는 거는 딱 저기 프로토타이핑까지 개발 및 사용자 테스트에서 프로토타이핑 하는 데까지가 많았고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 뒷과정이 너무 많다는 거를 그때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실에 하필 또 레이저 프린팅 키가 레이저 커터기가 없었으면 안 했을 텐데 있으니까 하게 되고 또 알루미늄 커팅은 다행히 연구실에 없어서 이제 외주로 맡기게 됐고 뭐 제품을 외관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도 해야 되고 회로 설계하려면 PCB 제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전선 작업하려면 납땜질 해야 되고 제품 완성해가지고 팔려면 마케팅하고 영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와가지고 홍보 영상물까지 제작을 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공대에 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지난날 쌓아왔던 그런 일들이 쓸모없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내가 생각보다 말을 잘하네 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게 원래 실험을 진행하면서 사실 피험자들하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실험을 끝내고 이제 사례비 드리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실험 진행하면서 이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캐주얼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말을 나누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구 주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연구들을 이런 것들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매니징인데 결국 연구를 하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징 맨날 그 동아리 활동하고 그때 동아리 임원하면서 되게 사람들하고 갈등 상황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게 결국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영어랑 스페인어를 많이 했었다 보니까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게 되게 익숙한 상황이었는데 논문을 작성할 때 당연히 해외 논문으로 내려면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논문 작성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때 학부 때 에세이 라이팅 같은 트레이닝을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구원들도 그 외국인 연구원들이 오게 되면 그리고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됐을 때 혹은 나중에 교수가 되었을 때도 해외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 결국 영어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영어로 대화하고 하필 또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스페인하고 멕시코 출신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스페인어로 대화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 협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사 때 맨날 프레젠테이션만 하고 살았었는데 결국에 여기 와서도 보니까 학회에서 발표하고 교수님한테 설득하는 것마저도 결국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닙니다. 교수님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거 연구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설득의 과정들도 결국에는 모든 게 다 PT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대에서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 DNA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이제 여기에서 공대에서 계속 굴러보니까 그 컴퓨터하고 싸우는 날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형을 보니까 코딩을 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까지 할 건 아니다. 한 2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결국에는 박사과정 들어와서도 결국엔 또 코딩을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코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코딩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코딩을 하다가 이것도 좀 그만해보고 싶고 개발 말고 좀 더 이걸 응용하는 쪽을 해보고 싶다. 나는 최적화 말고 이걸 응용하는 게 하고 싶어. 그리고 말하는 거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해보고 싶고 원래 학사 때 교직이수 하면서 심리 공부도 했었는데 그때 심리 공부했던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인간의 심리도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찾게 된 게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사실 석사 때도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분야였는데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 어떤 분야냐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대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컴퓨터 과학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심리학 하는 사람들 모여 있고, 뭐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응용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분야가 바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연구실을 찾게 되었고, 그쪽 연구실 송하영 교수님께 컨택을 해서 결국에는 박사과정을 인공지능융합학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됐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VR을 하기도 하고, 가운데 뭐 디지털 치료제, 오른쪽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챗봇을 만들기도 하고,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데 차량 세일즈라는 그런 마케팅 세일즈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런 업무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운이 좋게 컨설팅도 하게 됐는데, 뭐 기업에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싱가포르 난양공대 연구소에 특강을 해서 이 LLM을 활용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짜 성공을 한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떤 게 성공이라고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들여다봤거든요. 이제 성공이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들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소득이 될 수 있고, 논문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직장인이 되게 되면 재산을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그런 재테크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행복,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기쁜 것, 즐거움,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른 뭐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내 나이 82세가 되면 당신이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주면 그게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뒤에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전설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이분이 임종을 맞이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병석에 누워서 삶을 회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 아이폰, 애플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지금까지도 94세까지 장수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6살처럼 먹습니다 하면서 매일같이 햄버거를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초콜릿 먹고 콜라 먹고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전히 행복하시고 자기 관리하시고 이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큰 굴곡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스트레스 없이 잘 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려고 특강에 나왔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학원생으로서 혹은 대학원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법은 나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잘 되어야 해요. 요즘 유튜브에서 자기계발 관련된 그런 컨설팅이나 특강 이런 것들이 많은데, 내가 목표를 어떤 것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가 정말 뭘 좋아하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프렌즈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이거 좀 부적절한 상황이긴 한데, 여자친구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면서 계속 사귀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이 연구를 계속 해야 될지, 내가 이 커리어를 계속 쌓아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내가 이것을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좋아요 해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하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어떤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3년은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년 정도는 계획을 해야, 그러니까 러프하게라도 해야 어떤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를 가지지 않고 좀 스텝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겁 없이 도전하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학사를 했을 때에도 스페인어를 전공을 했을 때, 중국어를 전공을 했을 때, 교사를 했을 때, 또 석사 넘어와가지고도 수업을 할 때 정말 많이 깨지고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도전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내가 하고 있는 걸 가치를 알아봐주고 내가 그때 쌓아왔던 그런 내공, 인내했던 그런 힘들이 나중에 어떤 걸 해야 될 때 큰 잠재력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끈기 있게 겁없이 도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유능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필을 하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여겨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일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봤을 때 아, 내가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구나.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질러라 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자. 난 오뚜기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힘들고 넘어지고 이제 실패가 있을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법이 뭐냐면 저는 두 가지 룰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6 months rule인데 여기에서는 열심히 고민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석사를 공대로 가야겠다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정말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고민한 이유가 왜냐면 나는 여기에 적어도 6개월은 붙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민을 할 때에도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수님에 대한 이력을 찾아볼 때도 지난 논문들 다 읽어보고 이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했을 때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버티면서 막 계속 받고 버티면서 계속해서 해봅니다. 근데 이제 1 year rule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끝이 안 보이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걸로 힘들어하는 대학원생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마음가짐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무슨 노력을 다 해봐도 갖은 노력을 해봐도 되지 않으면 한 1년 정도 버텼다면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털어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입학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연구를 좋아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회사에 가고 싶은 사람인지를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연구실은 연구 중심으로 계속 SCI 저널을 내고 이런 연구실들이 있고 어떤 연구실들은 학회 논문들을 많이 내고 기업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회사와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연구실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아가는 커리어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로 내가 연구를 확신을 한 게 아니라면 석박 통합을 하기보다는 석사부터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석사를 하고 나서 석박 통합인데 그만두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교수님은 석박 통합이라고 생각하고 뽑으시고 얘랑 한 5년, 6년 정도는 계속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되게 영구적으로도 의지를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석사를 하게 되면 교수님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생을 이 긴 100년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는 한 학기 1년 더 일찍 졸업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석사부터 제대로 해보고 더 하겠다 생각을 하면 그때 선택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기회비용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석사를 들어가고 박사를 들어가게 됐다가 회사를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회사에서 버는 돈만 생각을 했을 때는 석박사 동안 내가 벌지 못하고 등록금을 내면서 생활을 했던 그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게 고민을 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중요합니다. 이제 교수님의 성향상 아까도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구를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뭐 이제 대학원생들이랑 되게 인터랙션을 많이 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을 텐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최근 한 2, 3년까지의 논문을 읽어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앱스트랙트라도 보게 되면 아,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컨택을 해서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아, 이런 연구를 해오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물어볼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조금 더 정말 가고 싶은 연구실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가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적어도 이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교수님에 대해서 좀 찾아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쓰는 거 하나까지도 되게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요즘 MZ 세대의 경우에 보면은 교수님께 이메일을 쓸 때 되게 무례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되게 웃긴 경우도 많다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밈으로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 사람하고 첫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보거나 적어도 챗GPT에 어떻게 써야 되나고 물어보는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석사부터는 여러분들은 준 프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학생이라는 마인드보다는 내가 연구자로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학을 한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연구원이 아닙니다. 실수를 여전히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되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회비용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하는 곳은 절대 도피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피처로 오게 되면 오히려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도피처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지, 좀 연구랑 잘 맞을 사람일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잘 살게 되면 저 사람이 노는 것 같아도 몸이 10개인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동시에 하는 프로젝트가 평균적으로 5개 이상이 되고, 지금까지도 사실 박사과정을 2년 반 만에 끝냈어요. 그 이유가 되게 많은 논문을 써왔고 이미 많은 논문을 앞으로도 게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좀 인정을 받았던 건데,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태권도 하고 유도하기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야구 보러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놀았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학사 때도 학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가장 학점이 잘 나왔던 학기가 가장 바빴던 학기였어요. 그 이유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벌려도 괜찮으니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우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쉴 때는 제대로 쉬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놀 때도 생각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심하고 일을 할 때도 집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 연구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내 분야의 사람들도 있고 내 분야가 아닌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특히 내 분야의 사람들하고 연구 관련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배우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변을 좀 넓히게 될 수도 있고, 연구 방법론에서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나도 모르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논문을 쓸 때는 디스커션 섹션에다가 이 연구의 함의점이 무엇인지 정말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반짝하고 아이디어가 솟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보자 라는 게 있고, 또 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결국 프레젠테이션인데, 내가 인공지능을 하고 있건 사회과학이건 경영학이건 여기에서 발표를 꼭 해보면서 내 전문 분야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그런 경험을 쌓게 되면 그 다음 좀 작은 일들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발표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스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연구실은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안에서 연구만 하고 있고 앉아 있고 나의 목줄은 항상 교수님에게 달려 있고, 그리고 연구를 할 때도 저널에 내면 rejected, rejected, rejected 이게 정말 많이 와요. 그럼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사람을 적어도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시키는 게 디지털 치료제의 핵심이에요. 그런 것처럼 운동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제 일을 빡세게 하다 보면 10시간 넘게 앉아있고 이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막 뛰고 오면은 딱 정신이 딱 맑아지는 게 느껴져요. 당연히 피곤하지만 그때 자고 다음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에 관련된 얘기인데, 교수님을 정말 잘 괴롭히셔야 돼요. 교수님을 잘 괴롭히는 사람이 잘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님은 적어도 내가 선택한 이 분야에서 가장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밈들을 보면 PhD면 여기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에서 뽁 하고 나온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거기에서 그래도 손가락 하나만큼은 나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사실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해서 귀찮다고 하거나 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같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종범님 특강을 봤을 때 짠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은 알파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모두 다 기억하실 수는 없거든요. 저희 교수님도 이제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20개가 넘기 때문에 학생만 해도 20명이 넘고, 이제 기업 프로젝트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기 때문에 까먹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가지고 교수님 저희 이런 연구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까먹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생각하신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연구를 쭉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좀 힘들더라도 자주 미팅을 잡아서, 그러니까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미팅을 잡아서 연구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정말 잘 누려야 돼요.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되게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카운슬링 센터도 있고, 또 정보 대학원생들 통계 특강 어떻게 해야 되는지, R 프로그램, SPSS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비싼 정보들을 사실 무료로 다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학원생분들이 이걸 학교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건강한 대학원 생활, 그리고 효율적인 대학원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의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은 어쨌거나 실패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강호동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뭐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인생은 성공과 과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실패를 했더라도 이거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결국에는 나에게 밑거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를 의심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좀 이것저것 제안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발표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연구든 특허든 학회 발표든 논문을 쓰든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고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서 교수님하고 계속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리젝션을 되게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리젝트를 당하는 일이 어차피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연인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뭐 논문 대상이나 논문 쓰는 거나 과제 제안서 쓰는 거, 연구성과 경진대회 이런 것들 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떨어진 적도 있고 뭐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교수님들도 연구 제안서 쓰시고 떨어지고 논문 쓰시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좀 내성을 가지는 것, 별거 아니구나, 내가 리젝트 당해보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뭐 리젝트도 계속 당하다 보니까 그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워서 침 뱉기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을 좀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합리화는 생존 본능이에요. 이제 뭔가 잘 안 될 때 뭐 때문에 안 된 거야, 외부 요인을 끌어오기 마련인데, 이거를 적어도 내 안에서 잠깐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열심히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 전에는 적어도 졸업 1년 전에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 생각을 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3년 동안 계획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 전은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로서 성장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논문을 더 써야 될 거고 회사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 연구 프로젝트들이 회사에게는 어떤 것이 매력적으로 보일까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갑작스럽게 준비하려면 정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또 CV를 정리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의 맥락인데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리스트업을 엑셀 파일에 좀 날짜별로 하나씩이라도 정리를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졸업 논문 준비는 가급적이면 일찍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욕심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졸업 논문이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좀 성장을 했을 때에도 뭐 좀 높은 사람이 됐을 때도 그리고 뭐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뭐 가족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이 논문을 쓰고 나서 이게 어디에 골방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도서관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막 오탈자 있고 뭐 이상한 이야기 써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낸 책일 수도 있는데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잘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사라면 훨씬 더 일찍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 학생하고 또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만 학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연구에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게 되게 어색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내 스트레스를 가끔씩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소중함을 잘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 때에는 거울을 보고 있다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응원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항상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다면 주변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수능 지문에서 봤던 되게 의미 있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A sound mind in a sound body라고 하는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운동도 잘 챙기시면서 좋은 그런 마인드로 재미있는 연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슬링 센터 연락처를 남겨놨는데 너무 힘들 때는 요즘 카운슬링 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디 도움 구할 데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카운슬링 센터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시고 스트레스를 더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의 들려주신 이충원 연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지금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에 먼저 답변을 듣고 그동안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이어서 채팅창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사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코딩을 어떻게 배우는 게 좋을까요?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공부라는 게 왕도가 없다고 하잖아요. 코딩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코딩을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콤마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정말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코딩은 요즘 너무 이런 학습 수단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코딩,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을 할 때 라이브러리 어떤 게 있고 펑션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만 보고 그걸 응용을 해서 실제로 내가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계속 부딪혀 보는 게 제일 코딩을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코딩 정말 많이 틀리고 있고 근데 다만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게 이제는 챗GPT가 뭔가 코드 최적화를 한다거나 오타 같은 게 있는 걸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논문 쓰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은데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아기 때 계속 많이 듣고 많이 말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논문을 쓰는 것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아카데믹 라이팅이라는 거는 논문에서 쓰는 그런 구조라거나 표현들이 결국엔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되게 괜찮은 논문을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셀에 올라와 있는 논문들, 기타 또 우리 분야에서 되게 탑 컨퍼런스들 그런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고, 또 뭐 연구의 내용을 뭐 블로그에 정리를 한다거나,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깃허브에 올려가지고 깃허브에 올릴 때도 그냥 완전 팩트 위주로만 쓴다기보다는 왜 이런 고민을 했고 왜 이렇게 최적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쓰게 되면 글쓰기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수행하신 연구 분야가 굉장히 폭넓으신데 연구 관심사를 어떻게 좁혀 나가셨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연구 관심사를 좁혀 나가는 방법은 결국에는 정말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프로젝트를 되게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야를 좁히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관심사를 좁힐 때에도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면서 많이 연구해보고 많이 부딪혀보고 아, 나 이 연구 진짜 하고 싶나? 이거를 깨닫기까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창업하셨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계속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계속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석사 때 창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박사 과정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계속하기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창업을 했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는데 이게 연구를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텀이 있고 뭔가 분기점들이 정해져 있는데 창업을 할 때는 모든 과정들이 다 이슈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창업을 실제로 그러니까 내 돈을 들여서까지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하는 시기가 온다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내 돈이 그냥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내가 이 스트레스를 과연 잘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현재 예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신 분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전공 변경에 앞서 더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전공 변경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술 관련 학과에서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도 몇 분 있으세요. 실제로 이제 영상 쪽에서 네, 그 재학을 하시다가 저희 쪽으로 오셔가지고 연구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숙명여대 조교수로 임용되신 분도 계시는데 전공을 변경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사실 부딪히는 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전공을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 것처럼 그냥 뭐 주변에 뭐 기회가 없을지라도 뭐라도 하나 붙잡아가지고 그때는 저는 컴퓨터 학과가 서울 캠퍼스에 잘 없었거든요. 근데 수업이 하나 딱 열려 있더라고요. 프로그래밍 수업. 그래서 교수님한테 면담 신청하고 교수님 저 이 수업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커리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 들으면서 좀 당연한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좀 더 용기를 얻고 앞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도 붙잡아보고 계속 서칭해봐가지고 직접 행동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아직 넓은 학문적 관심만 있고 심도 있는 연구적 경험은 부족한 문과 출신 인공지능 융합학 석사생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학문적 관심만 많고 심도 있는 연구적 저희 학과 석사생 분이시네요. 이제 사실 저희 학과에 들어오시게 되면 처음부터 뭔가 관심이 있지 않게 되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뭐 회로 설계, 반도체 이런 학과에 들어가시게 되면 해야 될 게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최적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 분야의 경우에는
제가 한 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땐 디지털 치료해야 되고 어떨 땐 자율주행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다양해요. 분야도 다양하고 도메인도 다양하고 어떤 전문 분야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걸 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넓은 학문적 관심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학문적 관심이 인공지능 융합학이시면 뭐 UX나 UI나 HCI 쪽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거는 계속 그 뉴스들 찾아보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어떤 일들을 하지? 이런 분야의 IT 분야 혹은 뭐 금융 분야의 UX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 나 이런 연구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된 분야의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분야 같은 경우는 카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하나하나씩 뭐 그냥 책 보듯이 읽어보시면 아, 이런 아이디어도 있네? 이렇게도 논문을 낼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인데요. 공대를 경험해본 문과생으로서 공대생에게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공대생들의 경우에는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글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결국에는 내 커리어를 성장시키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공대생이라지만 앞으로 커리어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되게 많이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만 해보시지 말고 다른 것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아, 이런 코딩이 있구나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아까 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공대생들도 아, 지금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 이 산업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장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HCI 분야의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를 살려서 취업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쵸. 되게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제 HCI 분야에서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워낙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컴퓨터 공학 쪽으로 나아가서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되기도 하고 또 뭐 현대자동차나 뭐 넥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UX 디자이너가 되기도 하고 또 뭐 UX 전략을 하는 그런 컨설팅 업체에 가기도 하고 IT 전략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 매니징 했던 경력을 살려가지고 프로그램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뭐 테크니컬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운동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로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장려한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방식이 궁금합니다. 네, 저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디지털 치료제들이 사실 그 처음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게 미국에서 페어 테라퓨틱스라는 데가 2017년에 식약처 인증을 최초로 받았어요. FDA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게 망했거든요.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는데 지금은 또 디지털 치료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동기부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방식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뭔가 보상을 계속 해준다든지 혹은 AI 에이전트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사용자하고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쌓고 라포를 형성하고 또 좀 잘할 수 있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과 유사하게 문과 학사 후 공대 석사 진학을 계획 중입니다. 융합을 강점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이도 저도 아닌 전문성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강사님께서도 유사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있다면 어떻게 강점을 살려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게 좀 개인적인 그 상처받았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학회에 갔었는데 같이 가셨던 교수님께서 아, 이 학생 뭐 인공지능 융합학과에서 어떤 거 하는 학생입니다. 뭐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 그럼 어떤 거 연구하세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니까 좀 뭐 공학도 하고 그리고 사회과학도 하면서 좀 융합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럼 뭐 이도저도 아닌 게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내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융합학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기술자들 그리고 교수님들,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때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해왔고 또 논문도 여러 개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계속해서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또 이런 논문 쓰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또 개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런 게 좀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결국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나에게 강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질문이 하나가 더 나왔네요. 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대학원은 피난처가 아니라고 말씀 주셨는데 대학원 진학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도움이 될까요? 대학원이 피난처가 아니죠. 왜냐하면 대학원에서는 그냥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고 논문을 쓰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피난을 해서 오게 되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 운 좋게 잘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선택한 이상 정말 나는 여기에서 그래도 적어도 2년, 그러니까 석사 과정 동안은 뼈를 묻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좀 강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마음가짐을 같이 못하겠다, 확신을 못 가지겠다 싶으면 가급적이면 그냥 회사에 가가지고 좀 더 실무를 좀 역량을 길러보시면서 거기서 커리어를 좀 쌓아보고 내가 여기서 대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오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특강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 촬영 시간이 있겠습니다. 참여자 여러분 모두 줌 비디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비디오 시작을 눌러주세요. 네, 비디오를 켜주시면 됩니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학 박사가 된 문과생이라는 주제로 강연해주신 이충헌 연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15회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특강을 들으면서 문과생이 어떤 계기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공학 박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차게 알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또 경험이 또 다른 경험의 토대이자 자산이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성공의 기준에 대한 연사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 행복을 이끌어낸다는 것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여러분께도 이번 특강이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또는 채팅창의 URL에 만족도 조사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원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운영하기 위함이니 잠시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만족도 조사를 하지 못한 분들은 채팅창 URL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회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성대방송국 62기 아나운서 하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